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에 대해서 이거 이상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도 일부러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참여연대 출신의 상당수가 현 정부의 고위직에 진출해 있는 상황인데요. 참여정부가 현 정부와의 연계성 때문에 일부러 조국 장관 사모펀드에 대해서 그 의혹을 모두 다 덮은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김경률 소장이 폭로를 한 겁니다. 도대체 참여연대는 조 장관 펀드에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왜 덮은 건지에 대해서 이제 참여연대가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의혹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조국 장관, 김현철 장관, 장하성 주중대사 등등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분들은 모두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란 점입니다. 그런데 그 참여연대가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권력형 범죄로 비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쉬쉬 덮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발표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대체 참여연대가 이 의혹을 왜 덮었는지 오늘 참여연대가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참여연대 출신의 김경률 소장의 폭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실까요?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 일단 대통령에게 답한 윤석열 총장 깜짝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하루 만에 검찰 특수부 3곳 외 폐지 파격적 대책을 들고 나온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차 개혁안 만들라 검찰총장에게 명령한다라는 강한 어조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윤 총장이 7곳 중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하고 3곳만 존치시키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정부기관에 파견한 검사 모두 다 원대복귀 다 들어와 이렇게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긍정평가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자, 이를 두고 두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과 여당의 강한 압박에 검찰이 무릎을 꿇은 것 아니냐라는 해석과 함께 또 다른 해석은 검찰개혁 지금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수사 방해하지 마라는 총장의 의지다. 과연 어떤 해석이 맞는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께서 내려보시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의 임직원 진술이 오늘 새롭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진술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처음부터 땡땡땡으로 불렸다. 여 회장님으로 불렀다. 코링크 직원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 회장님. 심상치 않은 호칭입니다. 호칭에서 이 사람의 영향력을 통상 가늠할 수 있는데 코링크 직원들은 적어도 정경심 교수를 향해서 여 회장님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조국 장관은 앞서서 나와 내 아내는 코링크도 모르고 어디에 투자되는지도 몰랐다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요. 어디에 투자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직원들은 여 회장님이라고 불렀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진술을 유의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코링크는 누구 겁니까? 검찰은 실소유주를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참여연대 조국 펀드는 권력형 범죄인 듯하다. 그 참여연대 증거도 갖고 있다. 이런 폭로가 나왔습니다.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센터 소장의 폭로입니다. 얼마 전 김경률 소장이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난의 글을 올렸는데 왜 그렇게 뭔가 답답했을까 알고 봤더니 조국 펀드 의혹을 덮으려는 참여연대에 대해서 이 김경률 소장이 분노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과 수일에 걸쳐서 분석했다. 조국은 장관 부적격자라고 본다. 김경률 소장은요, 그냥 소장이 아니라 회계사 출신입니다. 경제 재무 전문가가 보기에 사모펀드, 조국 장관 펀드, 권력형 범죄와 맞닿아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왜 이 의혹 덮은 겁니까? 그동안 참여연대가 보여줬던
재벌 비리와 관련돼서 특히 삼성과 관련돼서 참여연대가 보여줬던 그 기계 높고 날카로웠던 시민사회의 지적, 왜 권력과 맞닿아 있을 때 자취를, 종적을 감춘 겁니까? 참여연대에게 오늘 묻고 싶은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이춘재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자백을 했습니다. 화성 살인사건을 포함해서 14건에 대해서 내가 있다. 깜짝 놀랄 만한 진술을 지금 경찰이 확보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14건을 내가 있다는 거예요. 화성 살인사건보다 더 많은 살인사건을 이춘재가 저질렀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살인의 추억 33년 만에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데 화성 연쇄 사건 전후로 3건 이상을 더 이춘재가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청주 이사 뒤 처제를 살해하기 전에 2건을 더 저질렀다. 여제 5건도 더 있다라고 이춘재는 시인을 했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하풀에서 이춘재의 자백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홍콩 경찰이 시위대에게 총격을 하는 장면, 특히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홍콩 경찰이 겨누고 있는 이것, 바로 총입니다. 홍콩 경찰이 급기야 시위대에게 총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총상을 맞은 사람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고교생이었습니다. 위중한 상태에 빠진 고교생. 결국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는 홍콩 경찰의 이 과잉 무력 진압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비난이 들끓고 있습니다. 꼭 이래야만 했니? 홍콩 경찰에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잠시 후 오늘 하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북한의 최선희가 북미 5일 실무협상 개최를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있은 직후 북미 정상회담까지의 과정 중인데요.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을 개최하기로 일단은 합의했다는 건데 제발 이번에는 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명탐정 손소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강원도의 힘, 요즘 패스트트랙으로 이름이 유명해지신 이양수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배민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바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이겁니다. 권력형 범죄. 참여연대, 대표적인 진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그것도 경제 담당 소장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조국 장관의 가족 펀드는 권력형 범죄와 맞닿아 있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이걸 다 덮었다.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자연인. 조국 장관이 어제 대정부 질문 때 압수수색 당시에 검사에게 그 전화 왜 했냐? 조국입니다. 장관입니다. 이 말 왜 했느냐? 라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따지자 전화를 건 그 사람은 장관이 아니라 자연인 조국이 걸었다. 라고 답변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관 따로, 자연인 따로입니까? 세 번째 키워드는요, 개혁인데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지시 바로 다음 날에 개혁안을 발빠르게 발표했습니다. 이 의도는 뭘까요? 오늘 3가지 키워드 풍성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돌직구쇼 여러분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조국 펀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조국 펀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조국 장관은 이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 투자됐는지 잘 모르는 펀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대표적인 진보시민단체 참여연대의 판단은 적어도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 김경률 소장의 폭로 직접 들어보시죠. 권력형 범죄로 비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저희가 수일에 거쳐서 몇 명이 이제 밤샘을 하면서 분석을 했고요. 그에 대해서 저희는 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고
더 크게 발전될 수 있다라고 봐서요. 어느 정도 사실 부분에 대해서 사실 판단에 있어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WFM 감사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조국 장관은 좀 부적격하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조국 장관이 사퇴하는 것이 맞다. 자, 김경률 소장 회계사 출신이고요. 참여연대 경제센터 소장입니다. 그동안 참여연대가 해왔던 무수히 많은 권력형 범죄, 특히 재무 경제와 관련된 것을 파헤친 대표적인 진보학자인데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에 대해서 이거 권력형 범죄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조국 장관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김병민 박사님, 네. 김경률 소장 누굽니까? 참여연대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년 넘게 몸을 담아왔습니다. 우리 도지구쇼의 멤버 중에는 사실 삼성에 대한 재벌 개혁들을 박용진 의원이 가장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렇죠. 참여연대에서는 김경률 회계사이기 때문에 이 김경률 집행위원장이 사실상 재벌 개혁에 관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WFM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분석을 해봤더니 조국 장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진행자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한 분석들이 틀릴 수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니까 김경률 회계사가 했던 얘기가 사실 심금을 울리는데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삼성과 맞서 싸우기 위해 수차례 보고서를 분석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허튼 분석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비난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게 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 잣대 그대로를 사실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이 대비를 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가장 놀라웠던 것 하나는 그것이 단순하게 조국 장관 아내를 향한 문제라고 정리한 것이 아니라 권력형 범죄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국 장관에 대해서 결국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는 건데 이런 김경률 회계사에 대해서 참여연대는 징계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양수 의원님, 김경률 집행위원장이고 경제센터 소장이 그냥 딱 보고 문제 많네 라고 인상평을 한 게 아니라 회계사, 경제학 교수 등 이 분야의 전문가 몇 명이 밤샘하면서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와 관련된 서류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서류 등을 분석했다. 밤새서 분석한 결과 우리 모두는 권력형 범죄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건데 권력형 범죄가 뭡니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서는 사실 그 재벌 개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그동안 기울여 왔죠. 여기에서 지금 경제학자들과 그다음에 이런 회계사, 이런 금융 전문가들이 하루가 아니고 며칠 밤을 꼬박 세워가지고 낸 결론이 이제 권력형 비리로 승화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이것은 사실 검찰에서도 맨 처음에 사모펀드 얘기가 딱 나왔을 때 이거는 권력형 비리다라고 보고서 수사를 진행한 거고 저희 국회에서도 지금 판단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예요? 권력형 범죄? 권력형 범죄라고 하는 것은 거대 권력을 활용을 해서 큰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부정과 비리 이런 것들의 이제 집합체를 권력형 비리라 그러죠. 그리고 여기에는 단 한 명이나 두 명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 여러 회사, 여러 관계인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세팅되어 있는 비리 종합 세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권력형 범죄라는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조국 장관은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조국 장관을 뺀다면 정경심 교수를 포함해서 오촌 조카 그리고 코링크 WFM 여기에서 권력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권력가 다 있는 사람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장관뿐이잖아요. 그런데 권력형 범죄라고 하는 것은 조국 장관이 본인의 권력을 본인의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일정 정도 행사했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 조국 장관은 본인은 이제 관련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본인의 아내도 본인의 부인도 이 일을 모를 거라고 계속 진술을 하고 청문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알고 봤더니 부인은 아주 깊이 개입돼 있고 본인도 이것을 모를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국 장관이 피의자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보니까 본인이 피의자로 돼서 본인한테 연락 온 것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나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금융 전문가나 경제학자나 이런 분들은 결국은 이게 조국 장관이 아니면은 이것이 진행될 수 없었던 일이다. 특히나 어제 유민봉 의원께서 공개한 녹취록 같은데 보면은 그 오촌 조카가
뭐 가정하에 이제 권력이 이제 개입된다면 이게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권력 있는 사람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현 장관밖에 없기 때문에 이 권력형 비리다라고 우리 김경률 소장이 얘기를 한 것으로 보면은 이분은 조사를 하면서 조국 장관이 상당히 이 부분에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확증을 잡고서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참여연대 이사회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이거 공개를 해야 된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사실 이분이라고 해서 참여연대 출신인 조국 장관을 끌어내리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예요. 예. 자기 출신이니까 좀 잘해주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참여연대 출신이 만약에 권력형 비리에 개입돼 있다 그러면은 참여연대 이미지에 먹칠 당하니까 그걸 숨기고 싶고 하는 마음은 있었겠지만 워낙에 증거가 분명하고 검찰이 수사된다니까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걸 좀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의견이 묵살되고 이런 걸로 봐서는 예. 참여연대가 정말 권력의 감시기관으로서 더 이상 그 역할을 못하고 권력과 연대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예, 지금 사모펀드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조국 장관을 빼면 권력과 가까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민간인 신분인데 김경률 소장과 함께 연구했던 경제학 교수들은 참여연대는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은 권력형 범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 그런데 참여연대가 이를 덮었다는 겁니다. 조국 장관도 참여연대 출신이거든요. 네. 이분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더 가혹하게 신랄하게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떤 현실이 참여연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냐면 이분들에 대해서 참여연대 출신들에 대해서 입을 막고 어떤 감시 행위도 하지 않는 눈을 감고 넘어가는 이런 행위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이 조국 사태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났고요. 시민단체로서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다. 존립에 근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런 말 어떤 쉽게 말해서 참여연대 출신의 의혹과 관련돼서는 참여연대가 쉬쉬 덮었다라는 건데, 김영주 의원님, 네. 만약에 김경률 소장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참여연대 실망인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참여연대가 언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90년대 굉장히 많은 시민활동 제3섹터가 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어떤 어드보카시 인권단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고요. 총선연대라는 걸 통해서 정치혁명을 이뤄내는 계기를 만들었고 또 경제민주화라든지 재벌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앞장서 왔는데 어느덧 20년여가 지나는 과정에서 정치권에 들어가게 되고 또 권력에서 상당히 높은 자리를 가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권력과 거의 같은 대등한 입장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얘기한 것처럼 자기 사람들이 권력에 들어가 있을수록 그 어떤 시민단체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더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견제해야만 더 신뢰를 갖고 계속 그 참여연대를 지지하고 후원하고 하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정권과 똑같은 입장에서 뭐 감추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어떤 참여연대 본연의 사명,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저버리게 되는 이제 그러면서 문을 닫아야 되는 길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깨어내야만 참여연대 존립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밤새 다 조사했는데 정작 발표를 막았다. 지금 이렇게 폭로하고 있는 거거든요. 송수 변호사님. 네, 우선 굉장히 강하게 참여연대에 대한 비판을 해주셔가지고 좀 한 박자 좀 쉬어가는 그런 좀 발언을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경률 회계사님 굉장히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재벌개혁이라든지 기타 그 성과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검토 작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권력형 비리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는 건데 혼자 작업한 건 아니고 기타 여러 사람들과 함께 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때 작업을 같이 했던 그 분들의 의견은 무엇인지 또 궁금하고 뭐 전혀 알려진 게 없습니다. 궁금하고 또 검토 작업을 할 때 뭘 검토했는가라고 말씀을 하신 걸 봤더니 다 대부분 공개된 자료예요. 그러면 검찰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할 테고 그리고 또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에서도 공개된 자료를 안 보진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다 봤을 겁니다. 그런데 뚜렷이 조국 장관의 비리 관련된 증거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게 한국당 측에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입수했다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의혹은 있고
의심은 가지만 증거는 없는 상황. 그렇다면 그 똑같은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해서 참여연대 측에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고 얼마나 하나만 봐도 다 모두가 수긍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찾았겠느냐.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의심이 들고 의문이 들고요.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오촌 조카가 호가호위해가지고 본인의 어떤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좀 친척의 권력을 활용한 거냐. 실질은 그것과 관계없는데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국 장관의 배우자가 남편의 어떤 권력을 활용해서 재산을 증식하려고 한 거냐. 여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조국 장관이 권력형 비리라고 하려면 조국 장관이 실제로 다 알고 이 펀드를 주도하고 또는 알고도 묵인했거나 그 정도는 돼야지 권력형 비리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지금 권력형 비리라고 거의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은 나중에 약간의 좀 오차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따져봐야 돼요. 지금 김경률 소장의 아직까지는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소개를 해드린 건데 궁금한 게 지금까지 참여연대가 삼성이라든지 재벌개혁과 관련돼서 공개되지 않은 핵심 증거를 갖고 누군가를 비판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의혹과 개연성이 있으면 참여연대가 견제하는 역할로서 비판을 해왔는데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런 비판 기능이 왜 조국 장관의 의혹과 관련돼서는 김경률 소장의 발표를 막았느냐라는 거예요. 네, 저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니까 개인적인 입장과 또한 이미지 전략가 입장에서 김경률 소장의 마음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요즘 세간에 떠도는 소문이 뭐냐면 대학 중에 스카이 대학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스카이보다 더 가기 힘든 데가 참여연대라고 합니다. 아, 연대 고대보다 더 가기 힘든 데가 참여연대다. 네,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은 그만큼 들어가기 어렵고 그만큼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그곳에 다니던 소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면서 저러한 발언을 한 거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분석했을 때는 정치적 입장에서 저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모두 내려놨으니까요. 아마 김 소장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딘가.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딘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고민에 빠졌을 것 같아요. 나는 회계사 출신이고 참여연대는 분명히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권력 감시를 얘기하는 곳이었고 난 지금까지 자부심을 느끼며 살았는데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짜장면집에서 짬뽕이나 뭐 여러 가지 시킬 수는 있지만 거기서 한식 시키거나 또 햄버거 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그대로 아이덴티티라고 하거든요. 정체성에 맞게 강하게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연대에 다니고 있다라는 자부심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자리에까지 가서도 그 일을 해왔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김경률 소장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해보시면 삼성이나 여러 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사해서 분석해 발표했던 거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성열 소장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 본다면 자신이 가진 걸 모두 다 버리고 지금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자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작지만 약하지만 한번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분석을 해봅니다. 아주 짧게 한마디만. 네, 변호사님. 이 참여연대 가입하는 거 아주 쉬워요. 아주 쉽다. 15,000명 회원이 있는데 그냥 지금도 가입하시면 바로 할 수 있는 거. 그 부분은 좀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예. 자, 참여연대 출신의 인사들 과연 누가 있을까? 함께 보시죠. 조국 장관, 참여연대 출신, 김현철 통일부 장관, 이번에 요직을 맡았던 분들이 모두 다 참여연대 출신이다. 장하성 주 중국 대사는 장하성 실장에서 주 중대사까지 가셨으니까 상당히 핵심 문재인 정부의 권력, 요직에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참여연대 출신들이다. 그리고 김상조 정책실장도 참여연대, 김영명 청와대 사회수석도 참여연대, 김수현 전 정책실장도 참여연대, 이 밖에 뭐 박원순 시장, 탁현민 등등 모두 다 참여연대 경력들이 있는 분들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김경률 전 위원장의 폭로대로 혹시 참여연대가 지금 김경률 소장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남이냐? 봐라,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우리 출신인데 그거 꼭 발표해야겠어? 그거 왜 발표해? 막아! 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여연대 출신들이 뭐 저기 지금 소개하신 분들이 쟁쟁한 분들이죠. 근데 이분뿐만 아니고 더 있죠. 뭐 이석대 헌재재판관을 비롯해서 뭐 법조계. 근데 청와대는 지금 뭐 참여연대가 거의 뭐 다 장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법조계뿐만 아니고 뭐 민변 이런 데도 지금 국회에도 지금 참여연대 출신들이 꽤 들어와 계세요. 박주민 의원도 있고 뭐 이재정 의원도 있고. 하여튼 그 각계각층에서 참여연대의 출신들의 그런 것들이 아주 두드러지는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의 국민들의 박수를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요직으로 가고 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나를 잘 생각해 보면 참여연대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우리 사회의 어떤 빛과 소금이 돼서 뭔가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독재 시대 때는 그 독재 정권과 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자본들과 또 이렇게 싸워가면서 서민들을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박수를 쳐왔는데 저는 이번에 이 사태를 보고서 이 김경률 소장이 이 참여연대를 고발하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금치 못하고 이 참여연대가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역할이 있었는데 이게 붕괴가 된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건강성과 도덕성 이런 건 어떻게 지킬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면서 김경률 소장이라고 하는 분이 그래도 이 진보들 중에 이제 권력과 결탁해서 이제 양심을 저버리고 부패하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 김경률 소장 같은 분들은 상당히 양식이 있고 양심이 있구나. 좌우가 새가 양날개로 날듯이 좌우가 골고루 발전해야 된다 그러는데 결국 이런 김경률 소장 같은 분들이 또 한쪽 날개를 지탱해 나가면서 나가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건강하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안도도 같습니다. 예. 자, 김경률 소장의 폭로가 있었기 때문에 참여연대에게 묻습니다. 김경률 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덮은 건지, 발표를 왜 막은 건지 참여연대가 꼭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오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 참여연대에 대해서. 그러니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자, 권력형 범죄 가능성. 참여연대 출신 김경률 소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오촌 조카와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행동과 수상한 진술들이 지금 저희 돌직구쇼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촌 조카는 조국 장관을 향해서 우리 형이라고 불렀다라는 진술도 나왔는데요. 그 우리 형이 내정된 직후 권력을 운운하면서 오촌 조카가 투자를 유치했던 정황도 오늘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형 내정 직후 권력 운운 투자 유도. 그러니까 오촌 조카가 사실 조국 장관을 우리 형이라고 부를 만큼 나이 차이도 꽤 있고 촌수도 오촌이잖아요. 왜 형이라고 불렀을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형. 조국 장관 오촌 조카 조 씨가 조 민정수석 임명 직후 투자금 유치를 시도합니다. 자, 조국 조카가 투자자와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투자자가 수익 실현 진짜 그거 가능한 거냐? 그러니까 내가 돈 넣으면 나 좀 수익 좀 나냐? 그러자 조국 조카,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권력이 통한다는 가정하에 납니다. 권력이 통한다면 수익이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게 손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가지 가능성이에요. 오촌 조카가 조국 장관 팔아먹고 다녔거나 정말로 오촌 조카와 우리 형 조국 장관이 밀접한 사이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2017년 5월 11일 코링크 PE 투자금 유치를 위한 미팅이었다. 코링크 PE는 정경심 교수의 돈으로 사실상 설립이 됐다라는 정황이 나오고 있고 문 대통령 당선 다음 날이자 민정수석 내정 다음 날이다. 2017년 5월 11일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가 녹음까지 됐어요.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을 통해서 녹음 파일까지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육성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근데 우리 이제 PBN도 불러넣으라는 거죠. 사연사라는 하나 사자고 했죠. 관련도 좀 내려받아가지고 이게 뭐 한 150개 증자가 된 데다가 증자가 예민하게 하면 됩니다. 빨리 뭐 보기니까 뭐 어쨌든 권력이 통한다는 가정하에. 자, 지금 공개된 녹음 파일과 저희들이 검찰 조사 진술에서 나왔다는 조금 전에 봤다는 그 내용에서 공통되는 문장이 딱 있습니다. 자, 권력이 통한다는 가정하에.
자, 김병희 박사님, 지금 보세요. 시점이 문 대통령 당선 다음 날이자 민정수석 내정 다음 날,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임명 직후에 투자금을 조국 조카가 여기저기서 유치하러 다니는데 갈 때마다 권력이 통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7년 5월 9일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날인데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에 탄핵 직후에 당선이기 때문에 인수위 기간이 없었고 그 바로 다음 날부터 직무가 수행됩니다.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미리 구상해 놨던 내각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인사들을 먼저 발표하거든요. 그 첫 번째 인사 중에 핵심이 바로 조국 장관이었습니다. 조국의 민정수석이었죠. 그렇다면 그 민정수석으로 발표된 그 다음 날 있었던 저 같은 녹취 파일들이 나오게 시작된 건데 권력이 통한다는 가정하에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나서 조금 더 기간이 지난 뒤에 바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속에서 배터리 사업 2차 전지에 대한 내용들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 중간 동안에 일어났던 게 코링크 피해를 중심으로 돌아갔던 이 2차 전지 사업을 중심으로 구상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지금 권력이 통한다는 가정하에 가장 첫 번째 가정을 먼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이 100대 국정과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관계자들 말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을 알았다는 듯 2차 전지를 가정하에 많은 부분들이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조국 장관을 빼놓고 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내부 정보를 어디서부터 받았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첫 번째 가정이고요. 민정수석으로 취임하고 바로 다음 날 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자마자 이 모든 일들을 얘기했다는 게 하루 만에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인사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낙연 총리를 처음에 얘기하는 과정도 그렇고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당선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의 기억을 되짚어보면 임종석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선거는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번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에 대한 인사까지도 밤에 호텔에 모여서 문재인 당시 후보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얘기들이 기사로 쏟아진 바가 있습니다. 적어도 첫 번째 조각의 그림에 조국 민정수석은 반드시 들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선거가 돌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당선이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당선이 되면 조국 민정수석으로 취임하게 될 것이고 조국 민정수석 취임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에 대한 그림들을 혹시 오촌 조카가 미리 그린 것은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들이 맞아떨어지게 다 그 시기에 맞춰서 코링크 피해를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사업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이러한 코링크 피해 유상증자에 돈을 넣었던 시기도 2017년 3월 달 바로 선거를 2달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김경률 위원장이 했던 얘기도 권력형 범죄다라고 단언한 게 아닙니다. 권력형 범죄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면밀히 봐야 되고 최소한 언론에서 보도하거나 나온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게 이 같은 맥락선상에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게 권력이 통했는지 안 통했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수사의 관건일 것 같은데, 손소 변호사님. 네. 지금 오촌 조카는 투자금을 유치할 때 조국 장관, 조국 민정수석 임명 전후로 해서 야, 권력이 통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임명된 민정수석 부인의 돈까지 코링크에 흘러들어가서 그 코링크가 투자한 회사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봤더니 WFM, 영어 교재 사업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배터리 사업 진출해서 소위 대박이 났고 코링크가 투자한 또 다른 회사도 자회사까지 차렸는데 정부 주요 과제로 선정돼서 또 거기도 대박이 났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이 권력이 통했다. 통한 거 아닙니까? 권력이 통했거나 또는 권력이 통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끼리의 신뢰에 의해서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업이 잘 됐거나. 네. 그리고 실제로 오촌 조카가 이제 형이라고 불렀던 그런 조국 장관과 어느 정도 관계인지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모르는데 우선 만약 가정입니다. 만약 조국 장관이 당시에 이 펀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돈을 불리는 작업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했거나 또는 그 작업에 실제로 개입을 했거나 또는 적어도 잘 알면서 방치했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 다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건 이제 수사 작업을 통해서 발표될 그렇죠.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런 실제 내막이 그런 것이 아니라 조국 장관 그리고 당시에 그 조국 민정수석 또는 조금 더 앞으로 과거로 간다면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내정될 것이 예상되었던 그런 당시 그 조국이라는 그 학자에 대해서 그 학자의 어떤 그 앞으로의 정치적인 장래를 예견하고 또는 예상하고 이것을 사업에 활용했다면
이 부분은 조국 장관의 개인 책임으로 묻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그 경우에도 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엄한 처벌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처벌 대상을 가리기 위한 또는 처벌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는 진행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다만 그걸 과연 권력형 비리라고 지금 시점에서 말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또 국민들의 귀에 쏙쏙 박히기도 하거든요. 또 실제로 그렇게 밝혀질 가능성도 누가 알겠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다만 단정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정경심 교수가 시간이 흘러서 민정수석이었던 남편이 장관으로 내정이 됩니다. 계속 이제 쭉쭉 잘 나가죠, 남편이. 그러자 정경심 교수가 남편의 장관 내정성이 돌던 그 민감한 시기에 코링크에 묶여있던 본인의 투자금을 다급하게 빼고자 합니다. 이렇게요. 정경심 남편 내정성에 야, 돈 빼라. 정 교수가 남편의 장관 내정성 돌던 올 7월 오촌 조카 조 씨에게 투자금 회수를 지시합니다. 지난 7월 WFM 직원들에게 오촌 조카가 단체 메시지를 합니다. 회사를 정리하게 됐다. 업무에서 손을 떼겠다. 정 교수가 돈을 빼라고 한다. 투자금을 정리해 달라고 한다. 코링크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고 WFM 직원들에게도 회사를 정리하게 됐다. 업무에서 손을 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링크 PE 관계자들은 그때 당시 사모펀드사 설립 초기부터 정 교수를 여 회장님이라고 불렀다는 진술도 검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사모펀드사 설립 초기부터 정 교수를 여 회장님이라고 불렀다. 코링크 관계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회사 설립부터 돈이 들어갔던 거나 그리고 정 교수가 본인의 남동생 함께 데리고 가서 코링크가 투자하려고 했었던 익성이랄지 코링크가 투자하려고 했었던 WFM에 대해서 정 교수가 알아보고 다녔던 정황 등을 봐서 이거 정 교수가 초기부터 실소유주구나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번에 김용주 의원님 남편이 이제 장관으로 가잖아요. 그럼 청문회가 있잖아요. 민정수석 때는 청문회가 없었으니까 장관으로 갈 때는 청문회가 있는 건데 돈을 빼라 오촌 조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 교수가 돈 빼라고 한다. 이제 돈이 실제로 만약 들어갔다라면 2017년 3월경일 텐데요. 주부 명부에 오른 건데 2016년도 9월 달에 주부 명부에 올렸는데 그땐 돈이 실제로 들어가지는 않았고 실제로 이제 재산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정수석으로 되면서 어쨌든 2017년 5월 이후 5월에서 8월까지는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해야 될 시점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코링크 PE에 들어갈 때 지금 검찰의 말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2차 전지 사업에 염두에 두고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고 때문에 권력형 비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7년부터 2018년에 보면 WFM의 수주 실적이 국책 연구 사업에 있어서 17억에서 한 38억 가까이 올라가고 전체 국가의 어떤 사업 예산 대비의 30% 이상을 그 회사가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참여연대 속에도 이 정도 되면 어쨌든 누가 힘을 넣었던 간에 이번 국감에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권력형 비리에 가깝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런 차중에 이제 2019년 7월 달에 장관 내정이 되니까 당연히 2년 동안에 자기가 말하자면 투자했던 것을 회수하고 싶은 청문회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검찰 측의 얘기입니다만은 처음부터 이 기획 자체가 사실은 정경심 중심으로 이끌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검찰 측 주장인 셈이죠. 예. 호칭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장님이라는 것은 관여를 참 많이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 회장님. 예. 근데 전 정말 궁금한 게 왜 여 회장인가요? 정경심이면 정 회장이어야 되는데 왜 여 회장님이라고 했을까? 그럼 남 회장님이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 그리고 또 회장님이 있으면 그 밑에 대표도 있는데 이 조직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 회장님이라고 직원들이 불렀다라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데 네. 저 직원들이 검찰에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없고 거짓말을 그렇죠. 해봤자 저 직원들은 득될 게 없으니까 네. 그렇다면 정 교수를 여 회장님이라고 불렀다면 남 회장님이 또 따로 있는 거 아니냐? 누굴까요? 그러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저는 그런 얘기보다는 왜
남자들은 그냥 회장님이라고 하면서 여자들에게만 여회장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예. 남자 회장이 딱 그건 따로 약간, 있었다. 네, 다른 페미니스트 김영주 의원.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 이제 회장이 있죠. 어느 회사나 이제 회장이 있고 회장이라는 게 소유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회장이 있을 것이고 뭐 사장도 있고 뭐 부사장도 있고 다 있을 건데 이 정경심 씨는 이 법인 조직도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회장님이다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안에 회장님이 있으니까 밖에 이제 여회장님입니다. 저분이 여회장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직원들이 설립 초기부터 여회장님, 회장님 이렇게 여회장님이라고 물론 자기들끼리도 여회장님 다녀가셨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랬다 그러면은 이분은 처음부터 여기 굉장히 깊게 관여된 건데 조국 장관이 정말 그 자기의 처가 코링크 피와 관련이 있었다는 걸 몰랐느냐. 이제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권력형 비리냐 아니면은 권력형 비리냐 아니냐인데 저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재산의 5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유지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정부 정책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런 걸 정황으로 볼 때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 추론상 권력형 비리이고 조국 장관이 알고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지금 많은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의 그 반론을 제압하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증거를 이제 내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뭐 조만간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그 수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범죄가 많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 뭐 본능적인 직감으로 들어갔지만 지금은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축적해 놨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데 어쨌든 확실한 증거는 뭐 피의 사실 공표가 안 되니까 재판장에 가봐야 알 수 있겠죠. 예. 자, 첫 번째 이슈였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조국 장관이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교수 시절엔 피의자 신분으로 장관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어제는 재판까지 가보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조국 공방 난타전이 일었습니다. 일단 주요 발언들부터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우리 국민들 중에서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공처가 혹은 자연인으로 사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저를 우지시면서도 모여서 촛불을 드셨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오늘부터 국감인데 조국 국감이 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일단 어제 김수민 의원과 조국 장관과의 질의응답 내용부터 먼저 듣고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역대급 배송 사고가 지금 온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분명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무부 장관을 주문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자연인 조국이 잘못 배송돼 왔습니다. 공사 구분이 안 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장관으로서 지시를 하거나 또는 지휘를 한 것이 아니라 타석이 된 아내가 전화를 바꿔줘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공사 구분이 안 되시는 거라면 공직자 말고 그냥 공처가 혹은 자연인으로 사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자, 지금 저게 논란은 저거죠. 수사 때 압수수색 당시에 조국 장관이 전화를 걸어서 정경심 교수가 전화를 걸어서 남편을 바꿔줬는데 아내가 사색이 되니 좀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라고 요구를 한 것과 관련돼서 김수민 의원은 그렇게 공사 구분이 안 되면 공처가로 살라라고 일침을 날린 건데 자, 김영주 의원님, 조국 장관은 계속해서 나는 장관으로서 통화를 한 게 아니라 자연인으로서 통화를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전화를 건 사람의 목적과 의도와 신분이
공직자든 자연인이든 중요하지 않고 그 전화를 받아든 사람이 누구의 전화를 받아들였느냐가 관건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아내가 어떤 스타일이라고 하는 정도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지난번에도 최승혜 총장한테도 전화 바꿔줬을 때. 그때도 바꿔줬을 때 받았잖아요. 문제가 됐잖아요. 예. 그 정도 문제가 됐으면 이번에는 내 아내는 계속 바꿔주고. 아내가 전화를 바꿔주더라도 끊어버렸어야 되구나. 예. 다음에 얘기합시다. 뭐 정 교수가 전화를 이렇게 근데 만약 진짜 바꿔주는데 끊어? 장관입니다라는 말을 했으면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예. 저는 오히려 제가 만약 한다 그러면 앰뷸런스 실려가라 그럴 거예요. 차라리 예. 그게 훨씬 저한테 이롭습니다. 나 바꾸지 말고 그냥 구급차 불러. 그리고 실제로 장관에게 전화하는 장면은 정말 검사들이 원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수사 외압하고 있다. 네. 그 정도의 생각을 갖지 않고 검찰개혁을 얘기한다는 건 내가 너무 이상주의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상주의다. 예. 뭐 원인 제공은 부인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나는 자연이다. 그 프로그램에 나가는 게 차라리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에 나가라. 정말로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 장면에. 예. 그 정도의 결기를 가지고 검사하고는 대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각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조국 장관은 이양수 의원님 내가 전화한 거 그냥 뭐 부적절했습니다. 그러나 할 수도 있지 자연인으로 전화한 건데 본인은 자연인으로 전화했지만 그 전화 받아든 검사가 자연인 전화 자연인이세요라고 받았겠냐는 거예요. 장관 전화인 줄 알고 받았는 거 아니에요? 관등성명도 했다면서요. 그럼 관등성명 안 되는 검사가 자연인한테 관등성명을 대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 특수부 누구누구 검사입니다. 이렇게 관등성명을 댔는데 나는 자연인이다에 출연한 자연인들이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오히려 오히려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저 장면이 조국 그 장관이 이런 큰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자격이나 함량이 상당히 미달된다라고 하는 거를 첫 번째 저는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공직자가 그리고 저 정도의 위치에 있는 공직자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사실 국회에서 공직자들 보잖아요. 그러면 공직자들이 사무관부터 서기관 이렇게 부의사관 차례차례 올라오면서 봅니다. 높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앉을 때는 그렇게 어떤 식으로 답변하는가 이런 걸 배워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축적된 그런 공직적 역량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건데 법무부 장관이 검사한테 전화하면서 나는 자연인이다. 난 그 집의 주거주이기 때문에 내가 나 실제로 참관도 할 수 있고 통화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장관으로서 정말 걸맞지 않는 마인드죠. 이거를 그러니까 본인만의 주장일 뿐이지 어느 공직자가 정말 이건 부당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전화 받은 검사가 일단 움찔할 거고요. 그리고 검사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좋은 케이스입니까? 장관이 가택수색 나갔는데 수사 외압했잖아요. 그래서 나갔던 분들이 11시간 동안 하면서도 굉장히 침착하게 자기네들은 뭐 잘못 안 하려고 나중에 이쪽 정경심 씨 측 변호사가 꼬투리 잡힐 일을 절대 하지 않은 거예요. 뭐 이거는 영장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영장 새로 발부받아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는 꼬투리를 하나도 안 잡으면서도 천천히 해갖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시간 한 개 꼬투리 잡히는 일이죠. 근데 뭐 그 중에 5시간은 영장 2번 새로 받아오고 한식 배달시켜서 먹었으니까 실제로는 6시간. 그런 시간에 끝냈어야죠.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검찰도 뭐 한 3시간 내에 빨리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나갔던 검찰들이 꼬투리 안 잡히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조국 장관이 전화를 해준 거는 그 검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장면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자연인 조국 발언이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이제 웃음기 좀 가시고 걱정되는 게 조국 장관이 예컨대 코링크와 관련된 투자 공직자 윤리 위반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만약에 조국 장관의 방금 논리대로라면 그거 내가 돈 넣은 거는 내 와이프가 돈 넣은 거는 민정수석으로서의 아내가 넣은 게 아니라 자연인 조국의 아내가 자연인으로서 돈을 넣은 거다라는 주장도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아마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은 그동안 내가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던 기준의 가치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국민권익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었나요? 이태규 의원이 질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장관으로서의 지위와
조국 장관의 아내가 수사를 받는 위치에 처해져 있는데 이것이 장관의 직무와 서로 상호 간에 이해 충돌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국민 권익위가 답변하고 있게 된 겁니다. 조국 장관은 법무부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자연인이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이냐를 떠나서 여기 사건의 핵심은 얼마만큼의 직무 관련성이 연결되어 있느냐에 대한 여부거든요.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조국 장관이 행동하게 되는 전화통화부터 모든 내용들은 자신의 직무 관련성과 자기 아내의 수사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을 수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자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불리하는 행동들을 취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고위 공직자, 우리 대한민국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공무원들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그것은 자연인으로서 제가 한 행동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대한민국 사회의 법질서를 어떻게 정립하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조국을 수호하는 게 검찰 개혁이다, 대한민국의 개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얘기는 조국 장관을 면밀하게 수사하는 게 검찰의 개혁이고 대한민국 개혁의 핵심 일선의 행동 과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저 발언 듣고 놀랐던 게 어제 보다가 이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를 놀랐어요. 그러니까 김진은 앵커 김진이 따로 있고 자연인 김진이 따로 있고 뭐 남편 김진이 따로 있어서 내 안에 있는 김진들이 하는 행동이 다 다른 행동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구나에 좀 놀랐습니다. 그 같은 사람이죠. 자연인이나 공직자나 같은 사람이 전화를 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주호영 의원과의 질의응답 장면도 있었는데 조국 장관이 재판 확정 판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서 수사를 받았다고 한 적이 있죠. 네. 본인의 양심이 있다면 수사받으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 의견에 대해서 그 당시 제가 교수 시절에 아마 썼던 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장면 다음에 안 나오 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요 장면 다음에 지금 잘렸는데 실제로 그 국회의원들의 그 좌석에서 야유가 엄청 나왔습니다. 완전히 자기가 예전에는 그 조윤선 장관이랑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해놓고 이제 와서는 내가 교수 시절에 했던 겁니다. 그런 거니까 이해하십시오. 앞으로는 성찰하겠습니다. 완전히 그 내로남불, 이러니까 조로남불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요. 국회의원들뿐만 아니고 저 뒤에 있던 방청석에서도 탄식과 한숨과 야유가 나왔었던 발언이었습니다. 자, 조국 장관 요 뒤에 이제 재판 확정 판결 얘기가 나오잖아요, 김병민 박사님. 네. 그 발언이 좀 잘렸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조국 장관 부인이 기소가 되거나 아니면 조국 장관에 대한 기소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지난주에 있었던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는 사실 조국 장관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면밀하게 알아볼 수밖에 없고 자신의 거침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재판에 대한 결과까지 봐야 된다라고 조국 장관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사실 국회가 술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겠죠. 우리가 지난 2017년 3월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탄핵 선고가 헌재에서 확정이 되고요. 그로부터 진행됐던 2017년 4월 달에 구속이 되게 되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 재판 등이 이뤄지는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얘기 혹은 더 나아가서 저는 조국 장관까지도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럼 장관 스스로가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검찰이 기소기 때문에 최종적인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다 지켜보겠다고 하면 이 문재인 정부가 다 끝나고 난 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한때 지금도 유효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소가 되는 순간 당원권을 정지하게 되게 당원당규를 개정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무겁게 도덕적인 직무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그 이야기를 눈높이를 맞추겠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선출직 공무원도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 임명직 공무원입니다. 조국 장관 말고도 수많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사법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그 결과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유죄가 확정되면 도대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자, 그 발언 지금 준비됐답니다. 뒤늦게 좀 올린 것 같아요. 들어보시죠. 혹시 지금 이 시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교체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런 얘기는 오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요? 아니면 지금 조국 장관과 동반 사퇴라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떠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정부 내에서는 그런 논의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매듭을 지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낙연 총리와의 질의응답 장면인데, 아니 그런 소문이 돈다면서요, 김영주 의원님? 조국, 윤석열, 동반 사퇴. 그 사실입니까? 그런 소문이 도는 걸로는 보여지는데 예. 어제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번도 그런 것이 내부적으로 언급되거나 거론된 적이 없다고 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에 말하자면 이제 그런 최근에 어떤 그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의 독대를 요청하고 만약에 어떤 그 조국 장관이 될 경우에 자기가 옷을 벗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없다 논란을 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이 또 하나 박홍근 의원 질의와 연계되어서 아마 두 사람들 같이 다 말하자면 그 동시에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의혹의 논의 수준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저는 핵심적으로 보면 어떤 정경심이든 조국이든 검찰이 정확하게 소환해서 피해 사실을 가지고 어떤 기소를 하거나 그러는 데부터 대통령이 판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거는 저 윤석열 그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에서 윤석열 총장 당신 사퇴시킬 거야. 조국도 당신 때문에 날아가지만 당신도 날아갈 수 있어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적 메시지입니다. 저게.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얘기들이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도 여당 발로 그리고 청와대 발로 이런 것들이 자꾸 물밑에서 흘러나오는 거는 검찰총장한테 조국 법무부 장관 너무 수사 세게 하지 마라. 좀 봐줘라. 안 그러면 너도 다친다라는 신호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그 말의 근원을 찾아서 좀 추적을 해서 취재를 해서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 반드시 좀 단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지시 하루 만에 검찰 개혁안을 내놨는데 어떤 개혁안인지 바로 살펴보시죠. 문지시 하루 만에 개혁안 내놓은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검찰이 다음 날에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7개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하경검사 원대복귀, 형사공판부 배치, 전용 차량 이용 중단 등등 검사장급 인사 예우를 해제한다 등등입니다. 청와대가 이에 대해서 입장 내놨습니다. 개편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여권 관계자는 그런데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 보란듯이 신속개혁안을 발표한 것,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한 부장검사 A는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압박이 결국 통한 것 아니냐, 조국 수사 맥 빠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법조인 B씨는요, 윤 총장 육창 골단의 심정일 것이다. 조 장관 수사 유지를 위한 고육책이다라는 해석도 내놨습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 C씨는요, 검찰 개혁하겠으니 이제 더 이상 수사에 간섭하지 말라는 메시지다라는 해석과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자, 손수 변호사님, 네. 한 가지 지금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정경심 씨에 대한 공개 소환을 하겠다. 그러니까 검찰청사 1층 출입문으로 들어오게 하겠다. 그래서 기자들이 포토라인도 만들어놨잖아요. 그랬는데 어제 검찰이 입장을 바꿨어요. 비공개로 소환하겠다. 이거 혹시 대통령의 어떤 뭐 인권에 대한 말씀이랄지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그런 명령들이 검사로 하여금 좀 위축된 건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다만 그동안 저희 법조계 내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는 공개적으로 부르고 누구는 조용히 조사하고 누구는 조용히 기준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기준이 존재하지만 사실상 기준이 아니다. 변호사가 모르면 아무도 모르고.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리고 나중에 조사 끝났습니다라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을 때도 이거는 옛날 사건과 비교해 볼 때 왜 이랬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았고 또 두 분 또 정치인 계십니다만 죄송하게도 그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우가 또 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적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판단을 검찰이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거잖아요. 따라서 그러한 판단한 것 자체를 가지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러한 판단을 한 이유가 뭐냐, 배경이 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공개적으로 부르는 것이 온당치 않다, 옳지 않다, 오히려 수사에 지장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이러한 약간의 그런 좀 변경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거고 또 일부의 우려 또는 지적대로 혹시라도 검찰이 뭔가 청와대에게 굴복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오히려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본인들의 수사 성과를 내는 게 목적일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을 내는 게 오히려 최종적인 그런 결과에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결국 수사는 검찰이 다 마무리한 다음에 공소장 내용을 보아야, 지금 뭐 기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니까 공소장이 결국은 국회를 통해서 공개될 텐데 그 내용을 보아야 경찰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CG 주세요. 조국 가족 위한 검찰개혁, 수혜자는 정경심이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27일에 인권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검찰개혁은 말을 지시했잖아요. 1층 출입문 통해서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가 어제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비공개로 지금 검토가 됐다는 거예요. 법조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인권을 강조하며 압박하자 검찰이 눈치를 본 것이다라는 관측과 여권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지금 두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요 어떤 것이 맞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 조간 신문에서 아까 손소 변호사가 얘기했었던 그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포토라인과 관련돼서 작년 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포승줄 묶인 장면이 노출됐죠. 극단적 선택했고 2017년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수차례 공개적으로 소환이 됐고 그런데 같은 입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비공개 소환을 하고 있고 결국은 정경심 씨까지 비공개로 소환을 한다는 것은 이번 검찰개혁이 혹시 허나 소장님 조국 장관을 위한 배려, 조국 장관을 위한 검찰개혁이 아니냐라는 오해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혜.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윤석열 총장 얘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신뢰하고 있고 믿고 있고 아직도 그에 대한 사랑은 변치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 서운한 게 있었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지금의 행보들은 정말 저희가 응원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 사실 약간의 의문은 있습니다. 공개 소환과 비공개 소환, 누구는 인륜이 있고 누구는 인격적인 것이 없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그분에 대한 믿음, 그래서 최선을 다해보고 싶은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되고 또한 그 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눈치가 보이시겠습니까? 앞으로 내 밥줄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 저희 국민들이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줬던 소신대로 저희가 오해하지 않게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지금 권력을 가졌든 예전에 권력을 가졌든 누구나 똑같이 대우받는 그런 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포털 사이트에서 조국 장관의 딸과 관련된 검색어, 연관 검색어가 사라졌다라는 얘기도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함께 보시죠. 자, 조모 씨, 조국 장관의 딸이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포털 사이트에. 아버지 조국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내 이름, 연관 검색어에서 일괄 삭제해달라. 조국 딸 포르쉐 등 특정 상표가 노출되는 연관 검색어도 지워달라라고 포털업체에 요청을 해서 포털업체들이 모두 다 검색어들을 전부 삭제를 해준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 조국 버스, 조국 티셔츠가 지금 등장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저게 조국 버스군요. 힘내요, 조국. 보통 이제 그 아이돌 그룹 누구 생일 그죠, 축하해요 네. 뭐 이런 광고들이 붙는데 힘내요, 조국 현수막이 많아 붙었어요. 가끔 우리 그러면 힘내요 이양수도 한번 현수막 그거 한번 붙여주세요. 김풍주 한번. 사연합니다. 조국 지지 카페 회원들이 모금을 통해서 버스에 조국 응원 광고를 했고 10월 말까지 9대 운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 미국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 아마 이제 우리 조국 장관을 응원하는 우리 국민이 올린 것 같은데 조국 케이크 귀가 모습이 그려진 I am 조국 티셔츠도 현재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양수 의원님, 네. 조국 티셔츠에 조국 버스까지 지금 나왔어요? 지금 그 검찰 개혁은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런데 지금 그 조국 수호라고 하는 팻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지금 촛불 시위라고 해갖고 지금 서초동에 모이셔가지고
검찰 개혁을 외치는 그 국민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검찰 개혁 있어요. 그러면 검찰 개혁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검찰 지금 30년 동안 인권 보호기관으로서 역할 충실히 했느냐? 못했다. 특수부 폐지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특수부 폐지가 왜 그 검찰 개혁이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검찰은 원래 경찰이 수사한 걸 가지고 오면은 거기에 인권에 뭐 문제가 없느냐 뭐 이런 걸 다 살펴보게 되는데 검찰이 특수부를 통해서 직접 수사를 합니다. 근데 이 직접 수사를 한 거를 누가 한번 거르는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수사하는 이 과정에서 인권 유린이 발생한다면 어느 통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부를 없애야 된다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인데 예. 이 검찰 개혁은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조국 수호라는 팻말을 들고 와요. 조국을 수호하는 게 검찰 개혁입니까? 전혀 다른 두 얘기를 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국 장관의 잘못에 대해서 사퇴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국민적 여론에 반대해서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 그 조국 사퇴에 저항해서 검찰 개혁을 지금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조국을 한번 살려보겠다, 조국을 수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분이 나중에 이거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걸로 해갖고 범법자로서 이렇게 막 나온다 그러면은 조국 수호 외쳤던 사람들 거기에 동원되고 이용당했던 사람들의 상처는 누가 치유해 줄 겁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국민들이 그리고 조국 수호 팻말을 들고 있는 분들이 좀 면밀하게 이 사건을 처음부터 한번 자세히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시고 좀 검찰 개혁에는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팻말을 들고 그리고 조국 수호라는 팻말은 잠시 접어두시고 그리고 뭐 우리 조국 지키기 해갖고 버스 만들고 티 만드시는 것도 잠시 접어두시고 예. 수사 결과를 보시고 그리고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아니 뭐 이제 뭐 티도 만드시고 버스 하는 거는 저분들의 또 자유니까, 네, 뭐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뭐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희한하긴 하네요. 이렇게 아마존에 티셔츠도 나오고. 자, 조국 장관과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 전해드렸고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하프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프 4인방에 선정됐을지 하프 4인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춘재, 저희 채널 A가 단독으로 취재를 해서 오늘 각 조간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홍콩에서 있었던 비인권적인 행동들. 세 번째는 공지영 씨, 네 번째는 진중권 씨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립니다. DNA 증거에도 버티던 화성 연쇄 살인 유력 용의자 이춘재가 9차례 조사 끝에 내가 진범이다라고 자백했습니다. 총 10건의 사건 중 모방 범죄로 밝혀져 범인이 검거된 8차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9건의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나다! 라고 시인한 거예요. 그러면서 화성 연쇄살인 전후 화성 인근에서 발생한 3건의 미제 사건, 또 처제를 살해한 청주에서의 2건의 범죄 모두 자신의 소행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이에 범행을 부인하던 이춘재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총 14건에 달하는 사건을 자백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밝혀진 DNA 외에 4차 사건에서도 DNA가 추가 확인됐고 목격자였던 버스 안내양과 생존 피해자들의 진술이 이어지며 목표로 삼았던 가석방의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춘재가 여주의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범행만 시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춘재가 살인 14건을 저질렀고 성폭행과 성폭행 미수 사건에 대해서 30여 건을 자백했다. 저희 채널 A가 취재를 했는데 이 말은 손수호 변호사님, 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9건이잖아요. 네. 모방 사건 1건 빼고 9건도 자기가 다 했고 이거 말고도 5건을 더 살인을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네, 심지어 10차 사건도 모방범죄 아니냐라고 분석했던 경찰들이 훨씬 다수였는데 예. 공식적으로는 그 사건마저 본인이 했다고 이제 실토했다는 거죠. 일단 범행의 횟수도 많고 또 그동안 막연하게 또는 아주 희미하게 의심은 했지만 실제로 이춘재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전후에 여러 가지 성범죄와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면 이 사건의 규모는 그동안 우리가 파악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라고 지금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경찰이 이춘재의 자백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언론 상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춘재의 실토가 자발적이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또한 의미성이 있다. 즉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믿을만하다 이런 입장을 일단 밝혔고요. 다만 상당히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춘재가 본인이 직접 한 범행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일시나 뭐 장소, 또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의 모습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는 존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다고 하는데 일단 경찰도 좀 신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춘재와 같은 유형의 그 행위자가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본인이 하지 않은 것도 했다고 부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경찰과의 일종의 게임을 즐기면서 일단 다 했다고 하고 나중에 다시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굉장히 신중하게 언론 상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은 그 경찰의 그 브리핑 내용을 보면 상당한 자신감이 들어있다. 만약 더 확인이 필요하다면 섣불리 자백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한 구체적인 확인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또 하나 이제 크게 보도되지 않은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처음에는 579차 사건 총 3건의 연쇄살인 범죄에서 DNA가 나왔다는 걸 가지고 이춘재를 용의자로 특정했는데요. 그 후에 또 하나의 DNA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도 증거물이 당시에 수집되어서 보관되고 있는 미제 사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외에 다른 범죄에서도 혹시라도 DNA가 검출된다면 그 부분은 이춘재의 자백의 신뢰성을 좀 더 높일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 또 우려되는 부분은 화성 사건은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고 또한 특별하게 관리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물이 계속 보존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건들은 동일한 미제 사건, 같은 유형의 미제 사건이라 하더라도 과연 그 정도로 보존되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걱정은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 상당히 소름 돋는 얘기가 나왔는데 김영주 의원님 본인이 안 저지른 범죄도 다 내가 했다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 지금 속보 나오고 있지만 본인의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일시와 장소 등의 편차가 있다라고 경찰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기억이 헷갈려서 사실과 다른 건지 아니면 이춘재가 지금도 경찰과 일종의 범죄 머리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가 조금 걱정돼요. 사실 영화 암수살인을 보면 맞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경찰이 전직 수사관을 계속 가지고 놀지 않습니까? 맞아요.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러면서 뭐 돈을 넣어달라 그런 여러 가지 게임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과거에도 양들의 침묵 같은 영화에도 훨씬 더 그것보다 훨씬 깊이 있는 심리전을 벌이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경찰이 그런 그 프로파일러든지 그런 그 말하자면 수용자들의 어떤 심리 상태를 잘 분석해서 또 이번 일이 혹여 다른 사건을 묻히기 위한 그냥 자기가 그냥 다 했다라고 하고 또 다른 실제 나중에 뒤늦게 진범이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경찰이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어쨌든 하나하나 자기가 일단은 자백을 했다라면 14건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0건 정도는 했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명확하게 지워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앞을 주인공 만나보시죠. 홍콩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건국 70주년 기념일이었던 어제 홍콩 곳곳에서는 수만 명이 참여한 시위가 열렸습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발한 홍콩 시민들이 홍콩의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중국 국경절을 애도의 날로 규정하고 검은색 옷을 입고 나와서 시위를 벌인 것인데요. 시위대와 경찰의 극렬한 대치 속에 18살의 한 남학생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홍콩 시위는 피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홍콩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경찰이 쏜 총탄은 남학생의 심장에서 불과 3cm 벗어난 왼쪽 가슴을 정면으로 가격했습니다. 두 차례 대수술을 받았지만 갈비뼈 파열 등으로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방어 차원에서 발사했다고 주장했지만 실탄을 맞는 장면이 SNS를 통해서 급속도로 퍼졌고 10대 학생을 향한 총기 유혈 진압에 시민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 이날 시위에서는 중상자 2명을 포함해 51명이 다쳤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됐는데요. 시위대에서 첫 총격 피해자가 발생하며 반중 정서가 더욱 자극돼 시위가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조국 비판자들을 향한 가차없는 저격과 방어로 조국 수호의 대표주자로 꼽히고 있는 소설가 공지영 씨가 이번엔 친여 성향 인물로 유명한 방송인 김어준 씨를 저격했습니다. 김어준이 자신이 운영하는 팟캐스트에서 비속어를 섞어가며 조 장관 부인이 구속되더라도 조 장관은 버텨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게 그 이유라는데요. 공 씨는 해당 영상을 링크하며 조국 장관과 그 가족분들이 보실까 끔찍하다. 솔직히
언론계 윤석열 같다, 얼굴도 몸도 라며 김어준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내부 총질, 내분 조장 등의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하지만 공기영 씨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김어준 비판했다고 몰려오시는 분들 영장 청구도 아니고 압수수색도 아니고 비판했다. 가끔 제가 믿는 하나님께도 비판하는데 김어준을 비판하면 안 되냐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반면 혹자들은 뜬금없이 소환된 윤석열 총장은 무슨 죄냐, 윤석열 총장에 대한 모독이다, 윤석열 같다 하면 칭찬 아니냐 라는 각계 반응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급할 가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조국 장관 임명 찬성에 실망해 정의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가 철회한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조국 사태에 대한 심경을 직접 밝혔습니다. 진 교수는 앞서 지난 27일 대구 지역 특강에서 친구 조국, 도덕성엔 문제가 있지만 검찰개혁엔 최적격자라며 부정적이면서도 옹호하는 듯한 애매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명확했습니다. 윤리적 패닉 상태라며 혼란스러운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진중권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가 신뢰했던 사람들을 좀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존경했던 분들 존경할 수 없게 되고, 의지했던 정당도 믿을 수 없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사실 윤리적으로 완전히 패닉 상태입니다. 패닉 상태고,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많아지나, 어저께인가 옛날에 우리가 들었던 운동가 틀어놓는데 막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진중권 교수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좀 마음 알 것 같은데, 보세요. 옛날에 듣던 그 운동가, 김영준, 양소연도 그때 많이 드셨지만 그 운동가를 틀어놨다는 거예요, 밤에.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 눈물이 왜 나는지 진중권 교수는 이유를 알고 있지만 이유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나이가 드니 눈물이 많아지는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뢰했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의지했던 정당도 믿을 수가 없어지고, 존경했던 분들을 존경할 수 없게 됐다.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발언이에요. 제가 작년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청년들이 토론 고수를 찾아가서 토론 대첩을 벌이는 프로가 있었는데, 그 청년들을 제가 멘토로서 지도를 하고 그 청년들이 진중권 교수랑 토론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진중권 교수를 처음 만났는데, 그때 청년들에게 했던 얘기가 되게 울림이 많이 남았어요. 청년 세대들에게 너희들은 도대체 왜 사회를 위해서 저항하고 투쟁하지 않는 자가 토론의 주제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청년들에게 너희들에게 차마 그런 얘기하는 게 내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진중권 교수가 하더라고요. 과거에 자신들이 청년 시절에 들었던 촛불의 목소리 힘과 지금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의 목소리의 결이 다르지 않다라고 했던 박용진 의원의 얘기랑 거의 맥락적으로 일치했던 사람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진중권 교수가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더 나아가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참 토론을 같이 이어가는 것들에 대한 어려웠던 얘기를 진솔하게 표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중권 교수가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나서 침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했던 그냥 방송에서 연출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진중권 교수의 청년들을 향해서 얘기했던 표정은 저뿐만 아니라 그때 토론했던 청년들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진중권 교수가 눈물을 참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저는 그 같은 맥락에 닿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부산대학교에서 청년들이 촛불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촛불은 현재 기성세대가 얘기하고 있는 이 권력에 대해서 정의를 위반했던 그런 자신들의 가치를 위반한 행동들에 대해서 청년들이 들고 있는 촛불이잖아요. 그럼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그동안 했던 얘기들 그대로라면 미안하다라고 어깨에 다독여 정상인데, 너희들이 잘못했고 우리가 잘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의 상태를 보면서 진중권 교수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앞과 뒤가 다르고 그동안 뱉었던 말과 행동이 다랐던 여러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쓰린 국민들이 많을 텐데요. 진중권 교수 한 명에 대해서는 그래도 앞과 뒤가 참 같은 사람이다라는 얘기는 저는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신뢰했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존경했던 사람들을 존경할 수 없게 되고, 믿었던 정당을 믿지 못하게 되면 하염없이 눈물밖에 나지 못할 것 같은데, 진중권 교수 말 들으니까 저희 후배, 청년들, 저희 아들, 딸들한테 존경할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의 의무인데, 그러지 못해서 저도 참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